수백 개의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전국 노래 경연대회 생방송 무대 위 낡은 구두통을 손에 든 12살 소년이 떨리는 입술로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겠다고 혼자 그 무대에 올라선 아이였어요.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순간 카메라가 소년의 목에 걸린 낡은 음반지를 화면 가득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재벌 회장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과 재벌 회장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지하도 입구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작은 방석 하나를 깔고 앉은 12살 이민준이 두 손에 구두약을 묻혀 가죽 구두 한 짝을 힘차게 닦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지하도를 오가는 직장인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준의 작은 팔이 구두 위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손등에는 구두약이 까맣게 배어 있었고 낡은 점퍼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그래도 민준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굽힐 때마다 목에 걸린 가느다란 줄 끝에서 작은 음반지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구두약으로 범벅이 된 손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반지만큼은 매일 아침 민준이 손수 닦아 늘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단골 손님인 중년 남자가 구두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왔어? 학교는? 민준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두를 닦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가요. 아침엔 이거 먼저 해야죠. 남자가 안타까운 눈길로 민준의 작은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은 그런 시선에 이미 익숙한 듯 조금도 개의치 않고 소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구두 한 켤레에 1,000원, 많이 받아도 2,000원. 하루에 20켤레는 닦아야 박술래 할머니가 사는 반지하 월세와 끼니를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계산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 민준이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반지하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서 박술래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뚝배기를 젓고 있었어요. 80 가까운 나이에도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민준이 구두통을 구석에 내려놓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무스름하게 물든 손을 박박 문지르는 민준의 뒤통수를 할머니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 밥상 앞만큼은 어느 집 못지않게 따뜻했지요. 밥을 몇 숟가락 뜨던 민준이 문득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경연대회 나가요. 할머니가 국물을 떠 민준의 밥그릇 옆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경연대회? 어떤 거? 전국 노래 경연대회요. 예선 통과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할머니, 저 그 노래 부를 거예요. 그 테이프에 있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골목 참새 소리만 잠깐 들려왔다 사라졌지요. 민준에게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테이프 겉면에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직접 만든 노래 민준에게. 민준은 그 이름을 수백 번도 더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그 은반지. 테이프와 함께 전해받은 것으로 반지 안쪽 면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혁지영. 민주는 그 이름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만 반지가 아버지와 이어진 무언가라는 사실만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목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거야? 네. 텔레비전에서 제가 그 노래 부르면 아빠가 어딘가에서 보다가 찾아오실 것 같아서요. 아빠가 살아있으면 꼭 그러실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할머니가 밥상 너머로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민준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 잘 불러라.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그날 저녁 방 구석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지지직 노이즈 사이로 흘러나오는 낮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 민준은 목에 걸린 은반지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그 멜로디를 가만히 따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대에서 불릴 이 노래 한 곡이 10년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누군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후 전국 노래 경연대회 본선 생방송이 열리는 방송국 대형 스튜디오였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무대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무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객석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스튜디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대형 LED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대기실 복도였습니다. 이민준이 낡은 구두통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고 무대 입구 앞에 섰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구두통이 복도 형광등 불빛을 받아 묘하게 빛났어요. 민준의 무대 의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입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은 게 전부였지요. 목에는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낡은 은반지가 어김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요? 짧은 속마음 한 줄을 가슴 깊이 묻은 채 민준은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이 양옆으로 천천히 열리며 다음 참가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고 낡은 구두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마이크 스탠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고 다른 운동화 밑창이 매끄러운 무대 바닥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몸을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목에 걸린 은반지가 조명을 받아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의 팔을 살짝 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요. 저의 손에 든 거 구두통 아니에요? 옆에 앉은 남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무대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걸 들고 나왔을까요? 화려한 수트를 차려입은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애써 가라앉히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살짝 몸을 낮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꼬마 참가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민준입니다. 12살이에요. 진행자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들린 구두통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어린이,
혹시 그 구두통은 왜 가지고 나온 건가요? 민준이 잠시 구두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대 한쪽에 구두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구두 닦는 게 제 일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일하고 바로 왔어요. 이게 있으면 왠지 든든해서요. 객석 여기저기서 안타깝다는 탄식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준 어린이는 왜 이 큰 무대에 나오게 되었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고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맑은 눈이었어요.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드신 건데 오늘 그걸 부를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보다가 찾아오실 것 같아서요.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심사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이크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버지를 찾겠다고 혼자 저 무대까지 올라왔을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진행자가 목을 한번 가다듬으며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 어린이의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께 꼭 닿기를 오늘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만드신 그 노래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무대 뒤로 물러나자 스튜디오 전체에 낮고 구슬픈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일제히 소년의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민준이 떨리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기교도 화려함도 없었어요. 다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는 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이내 조용한 파문처럼 객석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던 담당 PD 박수연이 헤드셋을 두 손으로 꾹 누르며 카메라 감독을 향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3번 카메라, 지금 당장 아이 목에 걸린 저 음반지 클로즈업해요. 조명 받으면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카메라 렌즈가 민준의 목으로 천천히 당겨졌습니다.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낡은 음반지가 무대 조명을 받아 화면 가득 또렷하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 선명하게 잡혔어요. 그 장면이 전국 수백만 가구의 텔레비전 화면 위로 송출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어느 대저택 서재에서 낮고 무거운 물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복판 태상그룹의 웅장한 대저택 서재였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푹신하고 거대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든 채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 화면을 무심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12살 소년이 낮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도영 회장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소년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낮고 맑은 멜로디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한도영 회장의 미간이 천천히 좁혀들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있던 등이 자신도 모르게 꼿꼿이 세워졌어요. 50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어온 그 단단한 몸이 작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미세하게 굳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멜로디는 한도영 회장의 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악보도 없이 녹음도 단 한 번만 했던 노래. 10년 전 어느 봄날 아들 한재혁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였어요. 한도영 회장은 그날 서재 문틈으로 그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카메라가 소년의 얼굴을 화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영 회장의 시선이 소년의 목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줄 끝에서 흔들리는 낡은 음반지 하나가 무대 조명을 받아 화면 속에서 강렬하게 반짝였습니다. 한도영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반지가. 한도영 회장이 목을 쥐어짜듯 신음했습니다. 찻잔이 덜덜 떨리다 손에서 미끄러지며 대리석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급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허공을 맴돌며 텔레비전 화면 속 소년을 다급하게 가리켰어요. 내 아들 재혁이가 지영에게 직접 끼워준 결혼 반지가 왜 저 아이 목에 걸려 있는 거지? 한도영 회장이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꿈치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거친 숨소리가 고요하던 서재를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서재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석 비서와 체격이 건장한 경호원들이 쨍그랑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서재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석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한도영 회장에게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을 발로 밀어내며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했습니다. 수석 비서가 숨을 헐떡이는 한도영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안색을 살폈어요.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당장 주치의를 부르겠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자신을 부축하려는 수석 비서에게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주치의는 필요 없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거친 숨을 고른 한도영 회장이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질 듯 응시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평소의 냉혹하고 침착한 모습과 달리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용한 인력을 전부 저 방송국으로 보내. 수석 비서가 바짝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키며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소년을 가리키며 눈을 매섭게 빛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아이, 그리고 목에 걸린 저 반지의 출처를 바닥을 긁어서라도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해. 10년이야. 내가 재혁이를 다시 찾기 위해 피눈물을 흘린 지 벌써 10년이라고. 저 아이가 재혁이의 핏줄이라면, 아니 재혁이의 그림자라도 알고 있는 아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알겠나? 수석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30분 안에 정확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석 비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석 비서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태산그룹의 거대한 비서실 조직이 방송국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도영 회장은 텔레비전 속 소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게 닫힌 서재 문 밖 복도 어둠 속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영 회장의 조카이자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한승찬이었습니다. 한승찬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엿듣고 있었어요. 한승찬의 얼굴에 서늘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한승찬이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며 입술을 깨물고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혁형의 핏줄이라고? 이대로 가다간 다 잡은 태산그룹 회장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몰라. 한승찬이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복도 끝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건물 고층 임원실이었습니다. 한승찬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양복 재킷을 거칠게 벗어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이 흐트러지도록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창가로 성큼 걸어갔어요. 서울 한복판을 내려다보는 통유리 창문 너머로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 아래로 개미처럼 작은 차들이 불빛을 흘리며 지나쳤어요. 한승찬은 그 풍경을 멍하니 내려다보다 주먹으로 창문 옆 벽을 세게 쳤습니다. 10년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기어오르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어. 태산그룹 회장 한도영. 자식도 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노인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한재혁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느리도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채워온 사람이 바로 한승찬이었어요. 10년을 공들였습니다. 10년을 굽히고 웃으며 노인의 곁을 지켰지요. 그런데 12살짜리 구두 닦기 소년 하나가 텔레비전 한번 나온 것으로 그 10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찬이 이를 꽉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재혁형의 핏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큰아버지가 저 피덩이를 공식 후계자로 올려버리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승찬이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더러운 뒷조사를 맡겨온 흥신소 사장의 명함이었어요. 한승찬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기름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승찬이 목소리를 낮추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아이 알지? 오늘 전국 노래 경연대회에 나온 12살짜리 구두 닦기. 지금 당장 그 아이 주변을 이 잡듯이 싹 다 뒤져. 같이 사는 할머니 신상, 아이 출생 기록, 부모가 누구인지, 반지 출처까지 전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내 손에 올려. 흥신소 사장이 굽신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밤새 사람을 붙이겠습니다. 한승찬이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뒷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큰아버지 한도영 회장이 이미 비서실 전체를 방송국으로 움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늦었다가는 손도 쓰기 전에 일이 끝나버릴 수 있었지요. 한승찬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검은 돈으로 관리해온 지인 기자의 번호였어요. 나야. 지금 당장 기사 하나 써줘야겠어. 기자가 반쯤 잠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기사입니까, 전무님?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한승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연대회에 나온 구두 닦기 꼬마 있잖아. 그 아이 같이 사는 할머니, 친할머니도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집 노인이라고. 어린아이를 동정심파리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의혹 기사 하나 올려. 자극적으로.
포털 메인에 걸리게. 기자가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혹만 심으면 돼. 나머지는 대중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기자가 두툼한 봉투에 무게를 가늠하듯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리겠습니다. 한승찬이 전화를 끊고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애초에 싹부터 밟아버려야지. 큰아버지 귀에 진실이 닿기 전에 저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면 돼.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에 흥신소 사장의 문자가 떴습니다. 전무님, 선발대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 박순례. 반지하 단칸방에 아이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 관련 서류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하면 손쉽게 확보 가능합니다. 한승찬이 문자를 읽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서류보다 더 빠른 방법을 쓴다. 한승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진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 좁은 반지하 방에서 12살 소년이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한승찬의 눈빛이 야릇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아이는 자신을 향해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경연대회 생방송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반지하 골목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순례 할머니가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끝난 경연대회 하이라이트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방 안 어딘가를 향한 것도 텔레비전을 향한 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한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는 소리에 할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많이 힘들었겠다. 어서 앉아. 민준이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잘 불렀죠?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불렀어. 우리 민준이가 제일 잘 불렀어.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민준의 머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둔 보리차를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한 모금 마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무대에서 아빠 생각 많이 났어요.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이 노래 만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었어요. 저한테 주려고 만든 노래잖아요. 그러면 저를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눈이었어요. 그렇지. 좋아했을 거야. 그러면 왜 없어진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어요. 할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일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란다. 어른들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면 알게 돼. 민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할머니는 늘 그 언저리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민주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케어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목에 걸린 은반지를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 재혁지영. 민주는 지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을 때였어요. 민준이 도화지를 펼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할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낡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눈웃음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민준이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과 자신의 눈이 닮아 있었어요. 왜 할머니한테 아빠 사진이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맡아뒀던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그 대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주는 잠들기 전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돌리자 낮고 따뜻한 멜로디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젖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방문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지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아직 어린 사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봄날 오후를 그 사내가 웃으며 자신에게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이 아이가 아빠를 찾으러 오면 이 노래랑 이 반지 꼭 전해주세요. 나 없어도 이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할머니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2살이 된 민준이 그 노래를 텔레비전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그 장면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약속 하나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세상 일이 늘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든 가까운 세월이 할머니에게 가르쳐준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지하도 입구에 방석을 깔고 구두통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오가는 발소리, 구두약 냄새. 민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첫 번째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오가던 행인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안타깝거나 대견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준을 스쳐 지나는 어른들의 눈에는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몇몇은 민준을 보다 고개를 돌리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구두약소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굵고 자극적인 글씨로 쓰인 기사 제목 하나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국 경연대회 화제의 구두닦기 소년, 함께 사는 할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집 노인, 동정심 유발 의혹 제기. 기사는 짧았지만 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변 제보를 바탕으로 박순례 할머니가
민준의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극적으로 부풀려 써내려갔어요. 아이를 이용해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기사 말미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방청객들의 눈물을 쥐어짠 그 간절한 사연이 하룻밤 사이에 조작과 위선의 온상으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한승찬은 자신의 임원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태블릿 화면으로 댓글 반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만족감이 번졌어요. 그때 흥신소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무님, 밤새 뒤졌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그 할머니 박순례. 예상대로 아이와는 피 한 방울 관계 없습니다. 10년 전에 같은 골목에 살던 이웃이었는데 아이 아버지가 사고로 실종된 뒤 아이를 거두어 키워온 겁니다. 출생신고 서류도 불완전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한승찬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그 서류 불완전하다는 게 어느 정도야? 구청에 문의하면 아동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승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지시했어요. 구청 아동보호과장 연결해줘. 내가 직접 얘기할게.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굽신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십시오. 한승찬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아이 알죠?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구두 닦기 꼬마요. 법적 보호자도 불분명한 아이를 노인 혼자 방치하는 건 명백한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당장 현장 조사 나가서 아이를 시설로 보내세요. 아동보호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무님, 그게 절차상으로 바로 진행하기가. 한승찬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절차는 내가 책임집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승찬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기사로 여론을 흔들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버리면 끝이야. 큰아버지 손에 닿기 전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야. 그 무렵 반지하 골목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연탄불을 갈고 돌아서는데 골목 초입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바지에 기관 목걸이를 건 사내둘이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오며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례 씨 맞으십니까? 이민준 어린이 보호자 되십니까? 할머니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더만 무슨 일이요? 사내가 서류를 꺼내 할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구청 아동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준 어린이의 법적 보호자 관계 확인 및 생활 환경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저 아이를 10년째 키웠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란 말이요. 사내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보호자 지정 서류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오늘 중으로 아동보호기관과 협의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문기둥을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절차가 어떻든 저 아이는 내가 지킬 거요. 누가 뭐라 해도.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다가섰어요. 할머니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문을 등으로 막았습니다. 몸은 작고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골목 어기 너머 민준이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낯선 사람들과 할머니 사이에 흐르는 긴장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느려지다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같은 시각 방송국 내 심사위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오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포털 메인을 장식한 기사가 떠 있었어요. 굵고 자극적인 제목 아래로 악의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수진이 마우스를 천천히 내리며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마의 주름이 깊어졌어요. 30년 가까이 방송 무대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오수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참가자를 보아온 눈이었어요. 어제 무대 위의 12살 소녀는 달랐습니다. 기교가 아닌 감정이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꾸며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오수진이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당 작가가 자료를 들고 들어오다 오수진의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오늘 일정이. 나 잠깐 다녀올 때 있어. 오후 일정 1시간만 미뤄줘요. 오수진이 코트를 집어들고 대기실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반지하 골목이었습니다. 오수진이 택시에서 내려 골목 어귀를 살폈습니다. 어제 경연 지원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수진이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데 슈퍼마켓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오수진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오수진이 허리를 낮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이 골목에 이민준이라는 아이 아세요? 할머니가 두 손을 무릎에 탁 얹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를 내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애인데. 오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기사 보셨어요? 같이 사는 할머니랑 피가 안 섞였다는 내용으로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상에, 그 기사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박술래 씨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10년 전에 아이 아버지가 사고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이 골목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이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얼마 못 버티고 저 세상으로 갔고요. 오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아이 아버지 사라지고 얼마 안 돼서요. 몸이 워낙 약하셨던 분이라. 그때 갓난아이가 남겨진 거예요. 박술래 씨가 이 골목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그 피덩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다면서 데려다 키운 거잖아요. 오수진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박순래 할머니가 친할머니는 아닌 거군요. 당연히 피는 안 섞였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분유 사려고 새벽마다 폐지 줍고 아이 아플 때마다 밤새 업고 병원 뛰어다니고 내 눈으로 다 봤어요. 저 기사 쓴 사람은 이 골목에 와서 박술래 씨한테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요. 오수진이 수첩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진은 그 길로 골목 이웃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민준과 박술래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어요.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위해 감당해온 것들이 하나씩 오수진의 수첩을 채워갔습니다. 밤마다 해온 삭바느질, 새벽 시장 청소일, 민준이 학교에 가는 날이면 버스비라도 쥐어주려고 빈 병을 모아 팔던 것, 그리고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생전 처음 떡을 해서 골목 사람들에게 돌리던 것.
오수진이 골목 끝 계단 위에 앉아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동정심파리가 아니야. 이건 10년짜리 헌신이야. 오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방송기자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나한테 중요한 제보가 하나 있는데 카메라 들고 이 골목으로 와줄 수 있어? 오늘 당장. 전화를 끊고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던 오수진의 눈에 골목 초입이 잡혔습니다. 민준이 구두통을 맨 채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 낯선 사람들이 따라붙듯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수진이 미간을 좁히며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골목 앞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민준과 할머니 앞을 막아선 상태였어요. 구두통을 든 민준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직원들과 할머니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등으로 막은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조치에 따라주시지 않으면 강제 이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골목 어귀에서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수진이 성큼성큼 걸어오며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직원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오수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오수진이 명함을 꺼내 직원 앞에 내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방송국 심사위원 오수진입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저녁 뉴스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싶은데요. 절차상 어떤 근거로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셨는지 카메라 앞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수진의 등 뒤로 방송 카메라를 든 기자 후배가 골목으로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현장 한바탕집 구석진 테이블에 일용직 노동자 한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군데군데 터진 장갑,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손. 하루 종일 거푸집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부은 몸이 의자에 닿자마자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어요. 한재혁이 뚝배기 국밥에 숟가락을 꽂으며 멍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 낡은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전날 녹화된 전국 노래 경연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재혁은 처음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는 방향으로 초점 없는 눈이 향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낮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재혁의 숟가락이 국밥 그릇 위에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한재혁이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귀가 소리를 향해 열렸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그 멜로디 하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래는 무언가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12살 소년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소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반듯한 이목구비, 눈웃음 자리에 맺힌 눈물 한 방울. 챙그랑. 한재혁의 손에서 쇠숟가락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한재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재혁이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동료 하나가 놀라 다가오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한씨, 괜찮아? 왜 그래? 한재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머릿속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번쩍이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작은 방, 하얀 커튼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던 창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어느 봄날 오후, 품 안에 안겨있던 작고 따뜻한 무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조그만 손,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평범한 출근길에 나서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어삼키듯 덮쳐오며 고막을 찢을 듯 퍼지던 끔찍한 파열음까지. 그날의 교통사고로 한재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살아온 날들도 전부 하얗게 지워진 채 10년 동안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낯선 곳을 떠돌았어요. 통증이 가시자 한재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가 정확히 누구인지,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인지,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처럼 뿌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소년의 목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낡은 음반지가 무대 조명을 받아 화면 속에서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재혁의 두 눈이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클로즈업되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재혁지영. 한재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반지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만큼은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핏발이 선 두 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질 듯 아려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화면 속 아이를 찾아가야만 한다는 피 끓는 본능이 온몸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한재혁이 핏발선 눈으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가 뒤로 거칠게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옆 테이블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한씨 어디가? 한재혁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가야 돼. 동료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한재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한바탕 집 문을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어두운 밤거리였습니다. 한재혁이 주머니에 든 전 재산을 확인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저 화면 속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이 지금 이 순간 한재혁의 온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길 위로 흙먼지가 밴 작업화가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수진이 방송국 편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후배 기자에게 손짓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수첩과 녹음 파일, 이웃들의 자필 확인서가 가득 펼쳐졌어요. 지금 당장 편집 들어가. 오늘 밤 안에 내보내야 해. 후배 기자가 파일을 훑어보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오늘 하루 만에 모은 겁니까? 골목 이웃만 7명이야. 10년치 증언이 다 거기 있어. 박술래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해온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 편집실 모니터에 골목 이웃들의 인터뷰 영상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평상의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그 피덩이 안고 새벽 시장 바닥을 기다시피 하면서 폐지를 주었어요. 내 눈으로 봤다고요. 분유값 벌려고요.
골목 반대편 세탁소 주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박순례 씨가 떡을 해서 골목 집집마다 돌렸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편의점 사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면 할머니가 등에 업고 병원까지 걸어갔어요. 버스비가 없어서요. 그게 동정심팔이에요? 그게 조작이에요? 오수진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 세계 인터뷰를 핵심으로 앞에 놓고 박순례 할머니 단칸방 내부 영상 이어붙여 연탄 2장, 낡은 담요, 아이 교과서, 옆에 놓인 구두약통. 그게 전부 다 증거야. 후배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방송 언제 내보낼 겁니까? 오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뒤 방송국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먼저 올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 정식으로 편성 요청할게.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방송국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전파를 타자마자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수십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10년이 고스란히 담긴 이웃들의 증언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까 악플 달았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다. 삭제하고 사과할게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피 안 섞였다고 가족이 아닌 겁니까? 12살 구두 닦기 아이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터넷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포털 메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분위기로 뒤집혔어요. 방송국으로 항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허위 기사를 낸 언론사와 아동보호가의 무리한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태상그룹 대저택 서재였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으로 라이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도영 회장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긴 침묵에 잠겼어요.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수석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 아이 관련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말해. 저희 정보팀이 밤새 확인한 결과 이민준 어린이의 붙인 이름이 기록상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있는데 혼인신고 기록과 대조하면 수석 비서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재혁 씨와 결혼했던 여성의 이름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은 서울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아이가 재혁이의 핏줄이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군. 한도영 회장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석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도영 회장이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낮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이널 무대. 저 아이 출전을 막는 자가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선다. 한편 같은 시각, 한승찬은 임원실에서 라이브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침에 공들여 심어둔 의혹 기사가 채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승찬이 휴대폰을 책상에 내리꽂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막혔습니다. 언론도 막혔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한승찬이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번에 부탁하신 인력들, 내일 파이널 무대 당일 방송국에 배치할까요? 한승찬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기실 입구 막아. 저 아이가 무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승찬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내일 파이널 무대.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방송국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이널 생방송 무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송국 대형 공개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민준의 이름이 크게 적힌 플래카드를 두 손으로 높이 흔들며 뜨거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민준이가 오늘 꼭 1등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응원합시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구두약 묻은 손으로 저 무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하늘이 꼭 상을 내려주실 거예요. 방청객들이 한 목소리로 민준의 이름을 연호하며 방송국 입구가 떠나갈 듯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공개홀 뒤편 출연자 대기실이었습니다. 민준이 반짝이는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구두통은 대기실 구석에 단정하게 세워두었어요. 목에는 어김없이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은반지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대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방송국 대기실이 낯설고 어색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거울에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불편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짧게 대답하며 민준의 무대 의상 깃을 손으로 살짝 매만졌습니다. 오늘 잘 불러.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떠들썩한 방청객들의 환호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빠, 오늘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밖 복도에서 갑자기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묵직한 발소리 여러 개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다가오더니 대기실 문 앞에 딱 멈추었어요. 민준과 할머니가 동시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사내 6명이 대기실 입구를 겹겹이 가로막았어요.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어린이, 오늘 무대 출전 취소입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얌전히 짐 싸서 나가주시죠. 민준이 눈썹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짓이요? 누구한테서요? 사내가 대답 없이 한 발짝 더 들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거기 서세요. 복도 끝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수진이 성큼성큼 걸어오며 사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뒤로 담당 PD 박수연이 카메라 감독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박수연 PD가 사내들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겁니까? 출연자 대기실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신분증 꺼내세요.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내 하나가 미간을 좁히며 버텼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오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지시라면 당당하게 신분 밝히고 공식 절차로 하면 되지요. 카메라 앞에서 왜 못합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쏟아져 왔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건장한 경호원들이 홍해를 가르듯 복도를 가득 채우며 밀려들었어요. 태상그룹 마크가 새겨진 배지가 가슴팍에서 빛났습니다. 태상그룹 경호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한승찬의 사내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외쳤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입니까? 당장 이놈들을 제압해. 태상그룹 경호원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내들의 팔을 뒤로 꺾어 단숨에 무력화했습니다. 복도에 엎어진 사내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널찍한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도영 회장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사내들을 냉랭하게 내려다보다 민준의 대기실 문 앞까지 다가왔어요. 한도영 회장이 문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 있는 12살 소년. 한도영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생방송 무대를 코앞에 둔 아이가 감당 못할 충격을 받을까봐 애써 끓어오르는 눈물을 삼켰어요. 한도영 회장이 민준을 향해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쁜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다 치워버렸으니 아무 걱정 말고 무대에 올라가거라. 민준이 한도영 회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도영 회장이 민준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한도영 회장의 눈이 잠시 붉어졌어요. 한도영 회장이 몸을 돌려 VIP 통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석 비서가 조용히 뒤따르며 낮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방송국 입구를 뚫고 들어오려 해서 보안팀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한도영 회장의 발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어떻다고 하더냐? 수석 비서가 무전기에 대고 확인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가득 묻은 작업복에 머리와 수염이 많이 자란 남성이라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다는데 자기가 이민준 어린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복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영 회장의 두 손이 지팡이를 잡은 채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대형 스튜디오에 뜨거운 함성이 쏟아지며 파이널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전체에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으로 눈부신 하얀 핀 조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대기 대신 반짝이는 무대 의상을 입은 이민준이 마이크를 꼭 쥐고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낡은 음반지가 조명을 받아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영 회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무대 가장 앞줄 중앙 VIP석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그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애절하고 구슬픈 전주곡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음반지를 한 번 손으로 감싸 쥐었다 놓으며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2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맑은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도영 회장이 무대 위 민준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나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던 대기업 총수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시각 방송국 1층 로비였습니다. 한재혁이 보안 요원 둘에게 팔을 잡힌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가득 묻은 작업복,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와 수염. 밤새 달려온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핏발이 선 두 눈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팔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지금 몇 번째 경고입니까? 신분증도 없이 못 들어갑니다. 당장 나가세요. 한재혁이 팔을 빼내려 발버둥치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저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요. 얼굴만 보게 해주십시오. 보안 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루에도 아버지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한재혁이 차가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제 이름은 한재혁입니다. 1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다가 이제야 내 새끼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석 비서가 로비로 성큼 걸어오며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 놓아드려요. 지금 당장. 보안 요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수석 비서가 바닥에 엎드린 한재혁 앞에 무릎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재혁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스튜디오 안에서 민준의 노래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눈부신 핀 조명이 쏟아지며 음반지가 조명을 받아 화면 속에서 강렬하게 반짝였어요. 객석 곳곳에서 방청객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막 끝나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객석 뒤편에 굳게 닫혀있던 스튜디오의 육중한 철문이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양옆으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방청객 수백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재혁이 젖은 머리칼 사이로 핏발이 선 두 눈을 번뜩이며 스튜디오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멘트 먼지 묻은 낡은 작업복이 눈부신 무대 조명을 받아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스튜디오 안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객석 통로를 지나 무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재혁의 발걸음 소리만이 스튜디오 전체에 쿵쿵 울려 퍼졌어요. 낡고 흙 묻은 작업화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검고 선명한 발자국을 길게 남겼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민준이 겁먹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든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한재혁이 무대 중앙에 도달하자마자 두 무릎을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꿇었습니다. 양손으로 차가운 무대 바닥을 짚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내 아들 민준아, 아빠가 드디어 널 찾으러 왔다. 민준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 두 손으로 목에 걸린 음반지를 꽉 움켜쥐고 한재혁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한재혁이 바닥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두 팔을 크게 벌려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2살 소년의 작은 몸이 한재혁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한재혁이 민준의 등을 뼈가 어스러지도록 끌어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빠다. 못난 아빠가 10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왔어. 그 험한 세상에서 너 혼자 버티게 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 한재혁의 낡은 작업복 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왔어요? 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한재혁이 민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투박하고 갈라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바보처럼 기억을 잃고 숨어 살았어. 이제는 평생 내 곁에서 지켜줄게.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무대 바로 앞 VIP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도영 회장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쥐고 있던 단단한 지팡이를 무대 아래로 미련 없이 내던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무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한도영 회장이 한재혁과 민준의 등 뒤로 다가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넓은 품으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체면과 무게를 내려놓은 채 대리석 무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도영 회장이 한재혁의 상처투성이 두 손을 자신의 젖은 얼굴에 마구 비비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재혁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불쌍한 새끼야. 이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비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용서해다오. 한재혁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백발이 성성한 한도영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년간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듯 아버지의 얼굴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한재혁이 한도영 회장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천하의 못난 자식입니다. 기억조차 잃고 가족을 버려둔 건 다 제 탓입니다. 한도영 회장이 한재혁의 등을 거칠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세상의 모든 원망은 이 애비가 다 받으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희를 사지로 내몰았다. 내가 먼저 죽어 마땅했어. 10년 만에 기적처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아들과 그 아들을 찾아 무대에 오른 손자 그리고 피눈물로 참회하는 할아버지. 3대가 무대 위에서 한 덩어리로 뒤엉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가슴 찢어지게 슬프고 아름다운 재회의 순간이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무대 주변을 에워싼 카메라 렌즈와 취재진의 플래시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세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눈부시게 비추었어요. 객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함께 오열하는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VIP석 한켠에 앉아있던 박순례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가슴에 무더운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수연 PD가 건장한 체격의 형사 무리를 이끌고 스튜디오 안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수연 PD가 무대 아래 구석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도망칠 기회만 엿보던 한승찬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형사님들, 저기입니다. 저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아동보호 허위 신고를 사주하고 언론을 매수해 여론을 조작한 모든 악행의 배우입니다. 형사들이 날쌘 걸음으로 단숨에 달려가 한승찬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한승찬이 고개가 완전히 돌아간 채 입술을 질끈 깨물며 한도영 회장의 구두 끝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잠깐 후계자 자리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무대에서 내려온 한도영 회장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혹한 눈빛으로 한승찬을 내려다보며 무겁게 선고했습니다. 오늘부로 넌 태상그룹에서 영구 제명이다. 내 놈이 빼돌린 재산 전부를 몰수하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거라. 형사 반장이 한승찬의 뒷덜미를 억센 힘으로 잡아끌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교사 및 업무방해, 언론사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한승찬을 스튜디오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가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태상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의료 지원이 빠르게 가동되었습니다. 한도영 회장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총동원해 한재혁의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기억을 닫아두었던 뇌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의료진은 꾸준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어요. 한재혁이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따뜻하게 데운 캔 음료와 과자 몇 봉지. 병원에 오는 길에 혼자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한재혁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봉지를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먼저였어요. 한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도 돼. 민준이 잠시 손끝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원망 안 해요. 진짜예요. 한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진짜로요. 아빠가 일부러 없어진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저 혼자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민준이 목에 걸린 은반지를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재혁이 민준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처음 해보는 동작이라 조심스럽고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민준은 피하지 않았어요. 한도영 회장이 직접 박순례 할머니를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반지하 골목 앞에 태산그룹 검은 세단이 멈추자 골목 이웃들이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한도영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문 앞에서 연탄을 갈다가 한도영 회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허리를 숙이려 했습니다. 한도영 회장이 재빨리 손을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지요. 한도영 회장이 허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 손자를 10년 동안 당신 목숨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남은 평생을 들여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한도영 회장이 수석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석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할머니 앞에 공손히 내밀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양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순례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민준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수만 명의 팬들로 가득 찬 초대형 단독 콘서트장 무대 위로 오색 찬란한 폭죽이 터지며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더 이상 낡은 점퍼가 아닌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무대 의상을 입은 이민준이 당당하고 환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석보다 더 소중하게 그 어떤 날에도 내려놓은 적 없는 반지였어요.
관객석 가장 앞줄 정중앙 VIP석에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 한재혁. 1년간의 치료로 기억의 빈자리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그였어요. 그 옆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눈빛의 한도영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영 회장 바로 옆, 오늘따라 새 옷을 차려입은 박순례 할머니가 두 손을 꼭 모은 채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10년치 고생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따뜻하고 맑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객석의 가족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봄바람처럼 경쾌하고 밝은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가슴 벅찬 무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두약이 밴 12살 소년의 작은 어깨에서 시작된 눈물의 여정이 마침내 눈부신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구두통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무대에 올랐던 아이가 이제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래 하나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할머니의 10년 헌신이 마침내 환한 빛을 받은 날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고 지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실 때도 있으신가요? 민준이처럼 그리고 박순례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 따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